과기정통부 차과 함께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길보 의원님께서 좀 말씀 주셨지만 중국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뒤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올해 당 대회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점 중에 한 가지가 공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공자에다가 부유할 부자, 함께 잘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의 이제 성장 전략에도 그러한 것은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거기서 잘못하면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기존 산업의 피해가 산업 종사자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버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지금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매겨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그 기존 산업에서 낙오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또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단 말이죠. 이런 준비는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뭐 아직 저희는 그 합법화 단계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하는 건 금지가 돼 있고 지금 카풀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쪽은 이미 합법화 단계에서 이제 보상 문제로 넘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합법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버는 저쪽에서 이미 시행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아까 제가 그 오전에 그 업계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정부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외국 사회를 해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승자 독식과 관련된 또 한 측면이 그 경쟁에서 낙오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부분은 아예 적응 못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낙오되는, 같이 경쟁했다가 낙오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좋은 연구와 결과물이 시장에서 상용화 못해서 시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낙오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향후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클라우스 슈밥 교수 알고 계시죠? 예. 예.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 중에 하나로 지적한 게 협력을 통한 혁신을 강조를 했고요. 거기서 신뢰를 그거에 또 큰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 간에 그 경쟁의 참여자 간에 협력을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하고 혁신을 하고 거기서 낙오되는 분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신뢰 방안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러한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이번에 슬로건을 건 것도 기준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낙오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책이 단순히 산업 정책이 아니고요. 사회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지만 연구를 시작하고 또 일부 계획을 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좀 확산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입니다. 이제 국무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욕은 넘치는 건 알겠는데요. 그 내용이 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이 신산업 분야의 이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괄적인 네거티브 전환이라고 그러고서는 뒤에 이제 4페이지, 5페이지에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보면 이게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개혁 방식이 아니에요. 보면은 분야별로 3개, 지역별로 1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면은 과학기술정통부의 ICT 융합 분야 법 개정, 금융위원회 핀테크 분야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분야 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무슨 성장특구 법 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국회에 와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나 기술의 진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 어떻게 규제 샌드박스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 개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 하세월 아니에요? 예, 의원님 지적에 사실 저희도 동의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기존의 규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교통물류나 보건의료나 우주항공에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면 또 특별법이나 뭐 법 제정할 겁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뭐 경제 분야와 규제 분야가 워낙 다양한 양태로 다 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원래 제가 연초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낼 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신산업 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일반법을 행정규제기본법의 조항으로 넣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26일이니까 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죠? 그 네.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셨죠? 네. 그 법안을 보니까 이 신산업 규제 탄력 적용에 홀랑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의 이 규제 개혁 방법론이나 의지의 퇴색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규제 샌드박스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규제 개혁 방법이었다가 이게 빠지고 개별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산업 규제의 탄력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의 포괄적인 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샌드박스 입법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개별 4개 분야로 한정을 한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규제기본법에 포괄적인 조항을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모든 부분들을 다 포섭을 하기에 적용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 결과 우선 4개 분야 법안을 먼저 하자 하는 것이었고요. 이 4개 법안이 언제나 통과되겠습니까? 또 저희가- 하나는 심지어 재정법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법안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네. 지난 정부에서 제가 행정규제기본법 그 개정안을 낼 때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워낙 기술의 진보가 빠르기 때문에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한 방법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거는 한번 좀 예, 계속 의원님과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의원님 하시는 규제의 어떤 탄력 적용 부분 이 부분들에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획일적인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별 또 사항들이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구체성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4개 법안이 어느 정도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또 추상적인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어떤 신산업 분야의 샌드박스의 취지를 도입을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 계속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연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제 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죠. 네. 그 규제 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 토론회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3가지 의제를 다뤘죠. 네. 빅테크하고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근데 사실 앞으로 다뤄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그 장병구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이제 동감 드리고요. 저희 이제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4차 혁명 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좀 조율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6개월에 한 번 너무 뜨문뜨문인 것 그래서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6개월 했던 건 사실은 이제 한번 끝나고 나면은 네. 거기서 나왔던 게 합의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내에서 입법 절차나 또 국회와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나왔던 걸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 뒀는데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중에 교육부 장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과기정통부의 지난 8월 답변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은 최소화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교육연구부하고요. 경제에너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교육회의로 교육 이슈를 토스하는 것을 보면 이 교육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건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도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원에서도 교육이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예, 처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아마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답변할 때 국가교육위원회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준비를 해야 될 분야가 교육 분야, 인재 양성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보면은 민간위원들 전체 이제 20분 중에 학계에 계신 분이 학교에 선생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9분이고 또 산업계 9분, 영국에 이제 2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 민간위원 20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앞으로도 감안하셔서 뭐 더 자문회의를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죠. 예.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에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뭐 신동, 아주 넘사벽인 그런 학생들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데피니션이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 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넓게 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 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돼 있어요. 근데 지금 스팀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재 교육에서 융합, 칸막이 없애는 거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그냥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어떤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 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영재 개념을 확장하고 방식을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재 교육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이 완성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과기부와 또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되겠구나, 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잡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쭉 한 거 망라하고 그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선 전반적인 지적을 좀 하고, 네, 과기부 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WEF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IT 강국이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죠. IT.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어 하고 하는데, 지금도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조금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 네트워크 그 인프라 점에 분야에서는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거 자료 다 아실 텐데 저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최근 한 5, 6년 전에 비교해서 전부 다 ICT 혁신 지표들이 2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혁신 정도도 보면 9위에서 19위, 기술 준비도 이런 것은 27위로 떨어졌어요. 13위에서. 고등교육 훈련은 12위에서 26위 뭐 이런 식이고,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아주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나 교육, 기술 이런 부분의 ICT 이 수준이 이렇게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나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 20위 안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IT 하드웨어 면에서는 뭐 세계 최강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또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네트워크나 인프라 부분은 뭐 선두부를 달리는 건 맞지만은 저희가 ICT 활용 분야, 특히 저희가 취약한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혁신의 수용 정도, 사회 제도 문제, 그다음에 정보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받아왔고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을 하면서 바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 규제하고도 연결될 텐데 정말 우리가 뭐 자화자찬으로 IT 강국이고 뭐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입지에 있다 등등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지금 국무조정실 차장님 이 규제 혁파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셨는데 규제 프리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복잡한 샌드박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국력, 총력을 동원해서 규제 프리존법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뭐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으로 슬그머니 지금 바꾸고 있는데 혁신을 하려면 뭐 이런 거 프리존법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좀 풀고 이 지금 이제 세상이 좀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도록 확실하게 할 그렇게 한번 뭐 국회 협조, 대통령 보고 등등을 통해서 한번 그래 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의 조치 그리고 입법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규제 프리존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상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는 것은 규제 프리존법과 구별을 조금 드린다면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한 어떤 혁신성의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한 특례적인 성격의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자는 것이고 규제 프리존법은 지역 산업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로 한 27개 정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례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뭐 하루에도 몇 조씩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데 알죠? 뭐 그거 좋습니다. 좋으면은 그런 세금을 그런 재원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을 자유롭게 진취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도와서 기업이
좀 많은 좀 재정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이 규제입니다. 기업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주세요, 시간. 그냥 가만두면, 제재만 안 하면 세계 이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하만 둬도 될 텐데, 그런 기본 인식 하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 이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그 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듣고 하나하나 풀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의 그 기본적인 그 고민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규제 설명에 대해서는 뭐 좀 소관 그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예? 정부의 의지입니다. 좀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좀 내놓기 바랍니다. 네, 박맹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남 양산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조직식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의 목표 방향이 규제 양을 줄이는 것입니까?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겁니까? 그 두 가지가 뭐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규제의 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시대에 뒤틀어진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비도 필요하고, 다만 그 규제에 있던 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된, 그러니까 생명이나 안전이나 환경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질 높은 규제가 좀 필요라는 측면도 있고요. 뭐 그런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OECD에서 2010년도 종합 자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규제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정부가 규제를 합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 중에 어떤 산업의 활성화나 형평성의 제고나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정책과 미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설정과 기준을 해놓고 그 부분들을 좀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총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면 결국은 경제 활동에 따르는 어떤 위험에 따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공정 경쟁, 그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규제의 목표가 어떤 그 위험, 뭐 예방 방지라고 봤을 경우에 결국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기술, 그다음 제품 서비스 나오면 어떤 새로운 위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위험 자체가 기술이 더 이렇게 발전되고 전체적인 세계화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규제를 할 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단계가 일단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그 정말 규제를 그러니까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평가하는 단계하고 그 평가된 이후에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단계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건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우리 규제를 할 거냐. 그 두 개가 사실 분리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자에 대한 관심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규제를 도입을 하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제 영향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의 그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반되는 측면에서의 부담, 비용 그리고 사회적 부담,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분석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영향 분석을 좀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또 한계도 있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 위험 부분에 있어서 위험 사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생명이나 안전에
어떤 위험이 되는 부분이라는 규제 샌드박스의 어떤 적용을 배제를 하는 상태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신산업들이 적용이 되어서 임시 사업으로 사업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모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실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 장치로서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뭐 완벽하게 제도를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RIA 그러니까 규제 영향 평가랑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규제 영향 평가가. 규제 영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규제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처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상태입니다. 다만 규제 영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선진 OECD에서 어느 정도 저희의 규제의 어떤 질적 수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규제의 방향이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그 원칙에 동일하시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규제 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과잉 규제 또는 반동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책을 내놓고 그게 실행이 안 됨으로써 좀 더 과한 규제, 과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이 규제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분야가 사업의 분야가 있고 안전의 분야가 있고 생명 분야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이 질 높은 규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저희가 관계부처와 같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이게 완벽하거나 흡족한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단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담보가 돼야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일단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엑셀 밟을 수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과잉 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규제 계획의 한 중요한 축을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한다. 그 부분을 좀 중심을 좀 두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수 차관님, 4차 산업혁명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그 인공지능 기술로 촉발되는 그 이런 걸로 해서 초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초연결이 되고 이에 따라 지능화 혁명이 이루어져 산업사의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혁명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수단 개별 생산수단의 지능화 또 지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설명 들으면요. 그렇게 이해되죠? 생산수단의 지능화로 보면 됩니까? 그 산업에 적용될 때는 생산수단의 지능화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능화된 생산수단으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예.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그런데 이게 되면은 저기 보면 설명한 데 보면 경제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죠. 네. 총경제 효과라는 게 무슨 의미로 써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30년까지 저기서 작성한 거는 저희가 그 맥켄지랑 같이 우리나라 경제 모델을 분석해서 난 거고요. 460조가 나온 거였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많이 계산할 때 GDP 상승 효과, 실제로 생산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감소하는 효과, 그 다음에 소비자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 효과를 합친 그런 숫자입니다. 460조라는 개념은.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걱정이죠. 그렇게 되는데 기계가 생산수단이 하기 때문에 49% 50% 가까운 게 노동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때 같이 작업했던 거는 동작 분석을 해서 업무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업무가 자동화가 가능할 것인가 측정했을 때 그 50% 정도의 그 동작 정도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그러니까 이 일자리 원했습니다. 노동 시간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 일자리 생기나 일자리 없어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자리 미스매칭이 생겨서 새로운 거기에 맞는 진흥화 시대에 맞는 생산의 진흥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미스매칭을 해결하려면. 미스매칭도 해결하고 또 하나 간과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 업무만 패턴했지만 새로 발생된 직업이라든가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연구의 한계였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이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상정하지 못하는 업무일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그 4차 산업 혁명 구현을 위한 사람 중심 4차 산업 혁명 구현을 위한 보고서 만들으셨죠. 예, 그 같이 작업했습니다. 여러 부처, 관계부처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교육부 깊이 관여했습니까? 네. 교육부하고 깊이 관여했습니까? 교육부도 참여했었습니다.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예. 여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한 계획들에 대해서 교육부 동의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써놓은 것들은 그 기관 간의 합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예. 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된 부분. 스팀 교육이라는 건 뭐죠? 스팀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사이언스하고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근데 아트가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좀 새로 추가되다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지금 이 4차 산업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 그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최영한 1차장님. 네. 이거 계속 했는데 잘 안 된다고 두 차례 전수조사했는데 이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규제 개혁 관련해서. 원칙 허용 원칙 금지. 아니, 전수조사했는데 네네네. 규제 개혁을 잘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써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3년, 2016년 전수조사했는데 좁은 의미의 그 법령상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을 여기에 들을 별로 안 보여요. 국회가 법을 안 통과시키기 잘 모였잖아요. 지난 정부의 미창부에서 법안을 한 3년간 통과 거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안 됐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미래부 법안 통과. 네, 저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그 상임위가 굉장히 그 어려운 법안들, 논쟁이 많은 법안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방송 분야 법안 때문에 통과가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그 분리를 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를 해서. 그래서 그 방송 부분, 정치적 요소가 많은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명욱 의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노력했는데 국회가 통과를 시켜서 못 시켰는데 규제 풀인 조법이라 통과 좀 시켜달라는 게 정치당으로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국회가 잘 협조를 안 해줘서 안 됐다는 거, 법을 통과시키지 안 해줘서 안 됐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필요로 한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드리고. 그걸 끈질기게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안 보이고요.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뭐 입법까지 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 법안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는 것을. 오늘 앞서 의원들, 동료 의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끈질기게 하려는 노력들이 해주면 그만이고 툭 던져놓고 그걸 많은 동료원들 지적. 그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안 해놓고는 뭐 이거 보면은 다 내용 다 있는데 곧 될 것 같이 이야기해놨는데 또 이거 지나가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뭘 규제 프리존법에도 의지를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입법으로 하는 건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노력해서 해가야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잘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만 근사하지 전혀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기본적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규제 저희가 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처와 협의를 하고 동료를 해나가지만 가급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이 저희가 정부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다 막 수렴을 해서
그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국회에 좀 더 설명도 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보완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법을 바꿔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반은 조금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짧게 해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 권고안을 6개월 우리가 위원회가 마칠 때쯤 권고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은. 그래서 권고안을 좀 6개월을 좀 짜게 해서 뭐 2개월 단위에서 권고안을 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조금 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좀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6개월 뒤에 한꺼번에 권고안을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에서 2개월 안으로 합의된 것은 권고안을 던져서 잘 돼가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승조 의원님 질의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특위의 업무 리스트로 잘 메모를 해두시고 일정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정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을 한번 모아 정리를 해서 정부에게 토스를 하고 또 정부가 그 답변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진행상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님들과 또 같이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신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최병환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그 전문가 공청회 하는 자료 받으셨죠? 못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공회의소랑 그다음에 과총이랑 그다음에 그 혁신 벤처 연합회 이런 데서 나온 거를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오후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예. 그러면 이제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의료라든지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있다고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부분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한 어떤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이런 가치에 어떤 충돌이 약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그 부분들을 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식별 조치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해 충돌이 없는 거는 뭐 쉽게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거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규제 조정실이 일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규제 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거를 더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총량제도 하셨었잖아요. 총량 관리를 하셨었는데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몇십 건, 뭐 혹은 몇백 건은 사실은 규제 총량에 비하면 너무 그 수요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방식을 혹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예, 규제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취지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다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규제실이 수동적으로 어떤 규제 법령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법령 내에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사실상 규제실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 투구를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규제 혁파라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몇백 건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처와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검토도 해나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들이 개수로는 좀 미흡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기존의 어떤 법 체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치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부처의 어떤 내부적인 권한이나 규제에 대한 좀 잔존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인력과 그런 자원이지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놓도록 하도록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그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시는데 한 건 두 건 없으면 그 동안에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이제 서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게 있나요?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그동안 2차례 정도 전체 인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인증 자체가 워낙 또 복잡 다양한 측면도 있고 새로 생겨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인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한 거와 그동안 앞으로 더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나중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30일 날 나온 보고서죠. 네. 이게 이제 아마 과기부가 간사 기관이 돼서 하신 거죠. 예, 예. 이걸 할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하고 과기부 역할이 어떻게 됐었습니다. 예, 그 작업을 할 때 거의 긴밀하게 했는데요. 저희도 그 초안 같은 걸 만들고 부처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사사상혁명위원회가 있으면 그 밑에 분과 내용들이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혁신위원회별로 각 섹션을 담당을 해서 계속 민간 전문가 토론해서 수정을 하고 부처도 같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같이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4차 산업위원회에 또 모이셔가지고 그 결과 갖고 논의를 해가지고 도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 1분을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오전에 똑같이 오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이 12분이 ICT 관계자로 돼 있어서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방식이 부처에서 나온 거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몇 분 의견 수렴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나온 보고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그 건건에서 보면은 이게 뭐 크게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둬도 갈 거를 모아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까 이제 백승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스케줄이 너무 나이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과기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하시나요? 그 일단 저희 과기부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희 안에서 공무원끼리 논의할 때 그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요. 또 거기서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로 민간인들이 같이 모이신 자리에서 같이 조정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하는 것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책을 보면서 계속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시는지가 사실은 그림을 하나 주시긴 했는데 귀에 이렇게 쑥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4차 위원수도 한정이 돼 있고 자문위원들이 얼마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과기부의 간사기관하고 부처하고 서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본부처에 대한 일들을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체계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오늘 오전에 얘기하신 분들이라든지 오후에도 전부가 다 이 규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규제를 보면 또 각 부처 간에 추구하는 목표가 또 전부 다르잖아요. 우리 처병 차장님. 네.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금융위 같은 거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싶고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또 이제 다루는
이 개인 신용 정보를 중시한 또 부처에서는 또 그걸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처 간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결국은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시는 거에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하니까 이 규제 완화 분위기에 또 함몰이 돼가지고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까지도 규제 완화가 잘못 적용되는 위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제천 화재 사건에서도 보면은 문제를 지적하니까 현행 건축법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부의 포지션인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규제 부분도 한편에서는 디레귤레이션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리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게 총리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좀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가 과학입으로 되어 있는 거가 좀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총리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전체 부처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다양한 분야를 의견을 이해 조정을 하고 컨트롤 해야 될 텐데 한 부처가 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 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각 부처가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최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보시죠. 예, 생명안전 규제 그 필요성과 그 강조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사례로 들은 그 건축법 같은 경우 그 난연성 재질을 사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새로운 건축물에는 적용을 규제 강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의 문제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일부 부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디레귤레이션과 리레귤레이션을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어떤 기본 방향이 규제의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생명 안전 환경 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규제, 질 높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철폐를 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생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부 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새로이 이제 심사를 도입을 해서 규제가 합리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 중임을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그 청와대 4차 산업발전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우리 주무부처인 과기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총리실 차원에서 혹시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입니다. 이미 문제는 골마 터져 있고요. 과연 그 한국에서 혁신 사업을,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리소스라고 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스타트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문제가 골마 터져 있는데, 과연 저는 이 정부가 산업을 살려서 정말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기대는 했지만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해커톤 발표를 보면 주요 아젠다 5가지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합의했는데 그것도 제가 법안 발의한 위치 정보 이미 다 합의해서 과방위 법사위 다 통과한 그겁니다. 그거는 합의할 필요도 없고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는 법입니다.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 원격 의료, 공인인증서 이거 내년 6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 4.3 혁명위원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 싶습니다. 김혁수 차관님, 네. 그 업무 보고하신 거 보면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한다, 학습용 데이터 하겠다, 또 뭐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키우겠다. 이거 키우면 뭐 하겠습니까? 활용할 정보를 쌓을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정보 보호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불법입니다. 맞죠? 예. 지금 2017년 올해죠. 11월 9일 날 11개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키사하고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한 거 그 업체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차관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무조정실의 차장님께서 아주 좋은 문안을 발표해 주셨어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산업이 바라는 건데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4호의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가능하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비식별 정보 가이드라인 마련하셨습니다. 작년 6월에. 맞지요,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실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절차 복잡하다. 근데 본질적인 거는 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합니다. 소송 같은 거 배상 책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알고 있기로 가이드라인의 신뢰 문제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걸 믿지를 못하고 비식별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센터가 그걸 확인을 해줘도 불안해서 못하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없을 뿐더러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관님 이것부터 고쳐야 되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셔야 법 통과 전에 기업이 숨통이라도 좀 트일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 다 동감하고요. 근데 다만 그 가이드라인 성격 자체가 그 법을 해석하는 저희 그때 아마 과기정 통보를 비롯해서 아마 그 방통위, 방청자부 이런 데 모여서 같이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 기관이긴 하지만 그것이 소송 단계로 갔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합법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 관련돼서 필요한 손해배상의 배수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법적 조치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 자체의 복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은 저희가 보완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다만 근데 기업들한테 정보를 보다 활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신중성을 좀 신속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국무조정실의 최 차장님 발표하셨을 때 그 문맥 우선 허용 사후 그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올해 1월에 그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한 기업 센트비 업체가 불법이라고 금융위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불법이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재부가 문제 삼은 이 스타트업 기업은 지난해 8월에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공동 주최한 창업 경진대에서 1등한 상입니다. 1등한 업체인데 기재에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또 데이터를 모아두는 데이터 센터에 건축물 용도가 없어서 제가 용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국토부가 반대하고 가기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비트코인에 대한 과징금 문제, 규제 문제 여러 부처 간에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정을 통해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 허용, 사후 규제는 기존 규제였던 방법처럼 사전적인 규제의 틀을 우선적으로는 허용을 해주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후 규제를 한다는 그런 방향성과 기본 틀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게 개별 어떤 사업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금융 어떤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우선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사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 방향을
또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관계부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조실에서 관계부처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아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일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용수 차관님, 네. 수고하십니다. 김용수 차관님,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입니까? 아닙니까? 스마트 팩토리요? 예,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정도의 수준 예, 문제인데 그렇죠. 많이 예. 얘기하는 건 3.0 단계니까 완전 자동화는 보통 그 정부와 3차 산업혁명 단계 4.0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되니까 4차 우리가 산업혁명을 흔히 얘기하는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는 어떤 4차 산업혁명입니까? 일종의 그런 걸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그러면 드론은 예, 드론도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기에 그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새로운 기술 접목되냐 가장 우리가 기본 지금 될 이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 샌드박스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 상충 부분이 많이 나서 그도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정부의 접근 방법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술, 소프트웨어가 뭐냐를 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 육성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이미 한참 위에 간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걸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규제를 해야 될 부분 또 장려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지금 드론을 했을 때 드론 산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어떻게 하자. B&B 우버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개개인별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 서로 간에 얘기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4차 산업혁명이 뭔가를 좀 더 단순화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길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정책 방향에도 보면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모든 부분이 물론 지능형이 들어와서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경, 안전, 국방, 복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 IT 강국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 우리 지금 서 있는 좌표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실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럼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가는 방향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인공지능을 향해서 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하지. 지금 4차 산업 안에 모든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것이. 그리고 각 부처에서 주는 모든 4차 산업혁명에 얘기하는 모든 태제들이 그 아이디어들이나 그 이슈들이 전부 그런 것들밖에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무조정실하고 가기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새롭게 보는 방법이 나왔지.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는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만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답변 필요하신가요? 하시죠.
우리 차관님 짧게 답변하시죠.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본질을 꿰뚫는 이 모든 사실은 많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AI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4차 산업의 핵심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자체가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 분야에 확산이 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더 충실하게 보고 정책을 집중해달라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의원님. 과기정통부 차관께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길보 의원님께서 좀 말씀 주셨지만 중국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뒤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올해 당 대회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점 중에 한 가지가 공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공자에다가 VR 부자, 함께 잘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의 성장 전략에도 그러한 것은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거기서 잘못하면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기존 산업의 피해가 산업 종사자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버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지금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매겨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그 기존 산업에서 낙오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또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단 말이죠. 이런 준비는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아직 저희는 그 합법화 단계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하는 건 금지가 돼 있고 지금 카풀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쪽은 이미 합법화 단계에서 이제 보상 문제로 넘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합법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버는 저쪽에서 이미 시행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아까 제가 그 오전에 그 업계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정부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외국 사회를 해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승자 독식과 관련된 또 한 측면이 그 경쟁에서 낙오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부분은 아예 적응 못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낙오되는, 같이 경쟁했다가 낙오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좋은 결과, 좋은 연구와 결과물이 시장에서 상용화 못해서 시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낙오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향후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클라우스 슈밥 교수 알고 계시죠? 예. 예.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 중에 하나로 지적한 게 협력을 통한 혁신을 강조를 했고요. 거기서 신뢰를 그거에 또 큰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 간에 그 경쟁의 참여자 간에 협력을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하고 혁신을 하고 거기서 낙오되는 분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신뢰 방안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러한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이번에 슬로건을 건 것도 기존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낙오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책이 단순히 산업 정책이 아니고요. 사회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지만 연구를 시작하고 또 일부 계획을 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좀 확산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입니다. 이제 국무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욕은 넘치는 건 알겠는데요. 그 내용이 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이 신산업 분야의 이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괄적인 네거티브 전환이라고 그러고서는 뒤에 이제 4페이지, 5페이지에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보면
이게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개혁 방식이 아니에요. 보면은 분야별로 3개, 지역별로 1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면은 과학기술정통부의 ICT 융합 분야 법 개정, 금융위원회 핀테크 분야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분야 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무슨 성장특구 법 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국회에 와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나 기술의 진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 어떻게 규제 샌드박스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법 개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 하세월 아니에요? 예, 의원님 지적에 사실 저희도 동의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기존의 규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교통물류나 보건의료나 우주항공에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면 또 특별법이나 뭐 법 제정할 겁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뭐 경제 분야와 규제 분야가 워낙 다양한 양태로 다 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 원래 제가 연초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낼 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신산업 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일반법을 행정규제기본법의 조항으로 넣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26일이니까 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죠? 그 네,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셨죠? 네. 그 법안을 보니까 이 신산업 규제 탄력 적용에 홀랑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의 이 규제 개혁 방법론이나 의지의 퇴색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규제 샌드박스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규제 개혁 방법이었다가 이게 빠지고 개별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산업 규제의 탄력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의 포괄적인 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샌드박스 입법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별 4개 분야로 한정을 한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규제기본법에 포괄적인 조항을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모든 부분들을 다 포섭을 하기에 적용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 결과 우선 4개 분야 법안을 먼저 하자 하는 것이었고요. 이 4개 법안이 언제나 통과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심지어 재정법인데요. 저희가 법안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지난 정부에서 제가 행정규제기본법 그 개정안을 낼 때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워낙 기술의 진보가 빠르기 때문에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한 방법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거는 한번 좀 예, 계속 의원님과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의원님 하시는 규제의 어떤 탄력 적용 부분 이 부분들에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획일적인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한다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별 또 사항들이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구체성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4개 법안이 어느 정도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규제 기본법에 또 추상적인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어떤 신산업 분야의 샌드박스의 취지를 도입을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 계속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연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제 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죠. 그 규제 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 토론회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3가지 의제를 다뤘죠. 핀테크하고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근데 사실 앞으로 다뤄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그 장병구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뭐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이제 동감 드리고요. 저희 이제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4차 혁명 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좀 조율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6개월에 한번 너무 뜨문뜨문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6개월 했던 건 사실은 이제 한번 끝나고 나면은 네. 거기서 나왔던 게 합의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내에서 입법 절차나 또 국회와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나왔던 걸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 뒀는데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중에 교육부 장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과기정통부의 지난 8월 답변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은 최소화했다. 그런데 그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교육연구부하고요. 경제에너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기정통부는 그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교육회의로 교육 이슈를 토스하는 것을 보면 이 교육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건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도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원에서도 교육이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아마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답변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준비를 해야 될 분야가 그 교육 분야, 인재 양성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보면은 민간위원들 전체 이제 20분 중에 학계에 계신 분이 학교에 선생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9분이고 또 산업계 9분, 영국에 이제 2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교육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 민간위원 20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앞으로도 감안하셔서 뭐 더 자문회의를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죠. 그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뭐 신동, 아주 넘사벽인 그런 학생들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규제의 방향이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그 원칙에 동일하시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규제 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과잉 규제 또는 반동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책을 내놓고 그게 실행이 안 됨으로써 좀 더 그 과한 규제, 과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이 규제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분야가 사업의 분야가 있고 안전의 분야가 있고 뭐 생명 분야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이 질 높은 규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저희가 관계부처와 같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이게 뭐 완벽하거나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단 실현이 된다라는
라는 것이 오히려 담보가 돼야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일단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엑셀 밟을 수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과잉 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규제 계획의 한 중요한 축을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한다. 그 부분을 좀 중심을 좀 두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수 차관님, 4차 산업혁명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그 인공지능 기술로 촉발되는 그 이런 걸로 해서 초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초연결이 되고 이에 따라 진흥화 혁명이 이루어져 산업사의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혁명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수단 개별 생산수단의 진흥화, 또 진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설명 들으면요. 그렇게 이해되죠? 생산수단의 진흥화로 보면 됩니까? 그 산업에 적용될 때는 생산수단의 진흥화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흥화된 생산수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그것이 거죠. 이제 예.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그런데 이게 되면은 저기 보면 설명한 데 보면 경제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죠. 네. 총경제 효과라는 게 무슨 의미로 써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30년까지 저기서 작성한 거는 저희가 그 맥켄지랑 같이 우리나라 경제 모델을 분석해서 난 거고요. 460조가 나온 거였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많이 계산할 때 GDP 상승 효과, 실제로 생산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감소하는 효과, 그 다음에 소비자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 효과를 합친 그런 숫자입니다. 460조라는 개념은.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걱정이죠. 그렇게 되는데 기계가 생산수단이 하기 때문에 49% 50% 가까운 게 노동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때 같이 작업했던 거는 동작 분석을 해서 업무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업무가 자동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측정했을 때 그 50% 정도의 그 동작 정도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그러니까 이 일자리 노동시간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 일자리 생기나 일자리 없어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자리 미스매칭이 생겨서 새로운 거기에 맞는 진흥화 시대에 맞는 생산의 진흥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미스매칭을 해결하려면 미스매칭도 해결하고 또 하나 간과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 업무만 패턴했지만 새로 발생된 직업이라든가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연구의 한계였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이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상정하지 못하는 업무일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4차 산업 혁명 구현을 위한 사람 중심 4차 산업 혁명 구현을 위한 보고서 만들으셨죠. 네, 그 같이 작업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부처가 모여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교육부 깊이 관여했습니까? 네. 교육부하고 깊이 관여했습니까? 교육부도 참여했었습니다.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예. 여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교육부 동의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써놓은 것들은 그 기관 간의 합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예. 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된 부분. 스팀 교육이라는 건 뭐죠? 스팀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사이언스하고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근데 아트가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좀 새로 추가되다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지금 이 4차 산업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 그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최영한 1차장님. 네. 이거 계속 했는데 잘 안 된다고 두 차례 전수조사했는데 이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규제 개혁 관련해서. 원칙 허용 원칙 금지. 아니, 전수조사했는데 네네네. 규제 개혁을 잘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써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3년, 2016년 전수조사했는데 좁은 의미의 그 법령상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을 여기 들을 별로 안 보여요. 국회가 법을 안 통과시키기 잘 모였잖아요. 지난 정부의 미창부에서 법안을 한 3년간 통과 거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안 됐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미래부 법안 통과. 네, 저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그 상임위가 굉장히 그 어려운 법안들, 논쟁이 많은 법안을 많이 다루고. 지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그 데피니션이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 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 넓게 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 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그 현황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돼 있어요. 근데 지금 스팀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재 교육에서 그 융합, 그 칸막이 없애는 거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그냥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어떤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 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영재 개념을 확장하고 방식을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재 교육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이 완성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맹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과기부와 또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뭐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되겠구나, 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잡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쭉 한 거 망라하고 그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선 전반적인 지적을 좀 하고 네, 과기부 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WEF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IT 강국이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죠. IT.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어 하고 하는데 지금도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조금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 네트워크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거 자료 다 아실 텐데 저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최근 한 5, 6년 전에 비교해서 전부 다 ICT 혁신 지표들이 2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혁신 정도도 보면 9위에서 12위, 기술 준비도 이런 것은 27위로 떨어졌어요. 13위에서. 고등교육 훈련은 12위에서 26위 뭐 이런 식이고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아주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나 교육, 기술 이런 부분의 ICT 이 수준이 이렇게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나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 20위 안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IT 하드웨어 면에서는 뭐 세계 최강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또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네트워크나 인프라 부분은 뭐 선두부를 달리는 건 맞지만은 저희가 ICT 활용 분야, 특히 저희가 취약한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혁신의 수용 정도, 사회 제도 문제, 그다음에 정보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받아왔고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을 하면서 바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 규제하고도 연결될 텐데 정말 우리가 뭐 자화자찬으로 IT 강국이고 뭐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입지에 있다 등등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지금 국무조정실 차장님 이 규제 혁파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셨는데 규제 프리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복잡한 샌드박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국력 총력을 동원해서 규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뭐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으로 슬그머니 지금 바꾸고 있는데 혁신을 하려면 뭐 이런 거 프리즘법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좀 풀고 이 지금 이제 세상이 좀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도록 확실하게 할 그렇게 한번 뭐 국회 협조, 대통령 보고 등등을 통해서 한번 그래 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뭐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의 조치 그리고 입법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규제 프리즘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상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는 것은 규제 프리즘법과 구별을 조금 드린다면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한 어떤 혁신성의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한 특례적인 성격의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자는 것이고 규제 프리즘법은 지역 산업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로 한 27개 정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례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뭐 하루에도 몇 조씩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데 알죠? 뭐 그거 좋습니다. 좋으면은 그런 세금을 그런 재원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기업을 자유롭게 진취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도와서 기업이 좀 많은 좀 재정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이 규제입니다. 기업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주세요 시간. 그냥 가만두면 제재만 안 하면 세계 이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놓아만 둬도 될 텐데 그런 기본 인식 하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 이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그 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듣고 하나하나 풀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의 그 기본적인 그 고민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관 그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예? 정부의 의지입니다. 좀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좀 내놓기 바랍니다. 네, 박맹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남 양산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서영수입니다. 우리 국무조직식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의 목표 방향이 규제 양을 줄이는 것입니까?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겁니까? 그 두 가지가 뭐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규제의 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시대에 뒤틀어진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비도 필요하고 다만 그 규제에 있던 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된 그러니까 생명이나 안전이나 환경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질 높은 규제가 좀 필요라는 측면도 있고요. 뭐 그런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OECD에서 2010년도 종합 자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규제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정부가 규제를 합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 중에 어떤 산업의 활성화나 형평성의 제고나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정책과 미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설정과 기준을 해놓고 그 부분들을 좀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총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면 결국은 경제 활동에 따르는 어떤 위험에 따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공정 경쟁, 그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규제의 목표가 어떤 그 위험, 뭐 예방 방지라고 봤을 경우에 결국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기술, 그다음 제품 서비스 나오면 어떤 새로운 위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위험 자체가 기술이 더 이렇게 발전되고 전체적인 세계화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위험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규제를 할 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단계가 일단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정말 규제를 그러니까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평가하는 단계하고 그 평가된 이후에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단계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건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우리 규제를 할 거냐. 그 두 개가 사실 분리되는데 우리나라 사실 전자에 대한 관심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규제를 도입을 하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제 영향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의 그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반되는 측면에서의 부담, 비용 그리고 사회적 부담,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영향 분석을 좀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또 한계도 있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 위험 부분에 있어서 위험 사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생명이나 안전에 어떤 위험이 되는 부분이라는 규제 샌드박스의 어떤 적용을 배제를 하는 상태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신산업들이 적용이 되어서 임시사업으로 사업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모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실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장치로서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뭐 완벽하게 제도를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RIA 그러니까 규제 영향 평가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규제 영향 평가가. 규제 영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규제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처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상태입니다. 다만 규제 영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선진 OECD에서 어느 정도 저희의 규제의 어떤 질적 수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